오늘 시장은 단순한 급락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위험인지 묻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흔들리고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사이 반대로 원유 ETF는 치솟았습니다. 같은 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이 신호를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한국 증시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코스피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삼성전자는 7.7% 폭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92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정반대 방향으로 상한가를 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원유 ETF였습니다. 브렌트유는 하룻밤 사이 20% 폭등하며 배럴당 111달러를 돌파했고 WTI는 12% 급등해 9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쟁 12일째 카타르는 이 3주 안에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1973년 오일 쇼크의 재현입니까? 삼성전자를 팔아야 합니까?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전쟁 앞에서 판 사람은 거의 늘 틀렸습니다. 단 한 번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외가 오늘과 얼마나 닮았고 또 얼마나 다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지금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적 기록을 끝까지 펼쳐보겠습니다. 월가에는 오래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팔지 마라.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숫자가 있습니다. 1991년 1월 17일 새벽, 걸프전이 시작됐습니다. CNN 기자가 바그다드 현지에서 폭격 장면을 생중계했고, 전 세계는 인류 최초의 실시간 전쟁 중계를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수천만 명이 폭발의 섬광을 보며 다음날 개장하면 다 팔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뉴욕 증시가 열리자 다우존스 지수는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는데 주가가 오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그 이전 5개월에 있습니다.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전쟁이 날지 안 날지 어디까지 번질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이어졌습니다. 다우존스는 그 공포 속에서 약 18% 하락했습니다. 핵심은 전쟁 자체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무언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게 무엇인지 모를 때 공포는 가장 커집니다. 그런데 불이 켜지는 순간 그것이 곰이든 개든 형태가 드러나면 뇌는 대응 모드로 전환합니다. 공습이 시작된 순간 투자자들의 머릿속에도 불이 켜졌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은 줄어든 겁니다.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라는 말처럼 걸프전은 42일 만에 끝났고 시장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도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미군 공습 개시 당일 SP500은 하루 만에 2% 이상 급등했습니다. 전쟁은 수년간 이어졌지만 시장은 이미 그 다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재개장 첫날 다우존스는 크게 폭락했지만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낙폭 대부분을 회복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테러조차 미국 경제의 뼈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비슷했습니다. 침공 전 수주 간의 공포가 시장을 짓눌렀고 침공이 현실화된 순간 시장은 비로소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발발, 코소보 전쟁, 크림반도 합병 이런 지정학적 충격들은 단기 파장은 일으켰지만 장기 추세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역사적 데이터는 일관되게 말합니다. 전쟁 앞에서 팔지 않은 사람이 결국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 공식이 통하지 않았던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규모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사용된 무기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총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날아왔을 때 시장은 수년간 무너졌습니다. 그 예외를 정확히 이해해야 오늘 원유 ETF 상한가가 무엇을 뜻하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1973년 10월 6일 이스라엘의 춤키푸르 속죄일이었습니다. 군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던 그날 이집트와 시리아 연합군이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전쟁은 3주 만에 휴전으로 멈췄고 세계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1973년 10월 17일 아랍 산유국들은 결의문 하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들에 대한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이 한 목소리로 세계 경제에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탱크 대신 유정 밸브를 잠갔습니다. 배럴당 3달러였던 기름값은 12달러가 됐습니다. 무려 4배 폭등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쟁 직전 65달러이던 기름이 단 몇 달 만에 260달러가 된 셈입니다. 이게 어떤 충격이었을까요? 미국 주유소마다 수십 미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새벽부터 기름을 넣으려 나온 차들이 밤새 줄을 섰고 연료가 바닥난 트럭들은 고속도로 곳곳에 멈춰 섰습니다. 학교는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겨울방학을 앞당겼습니다. 석유가 얼마나 많은 것을 움직이는지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진 뒤에야 절실히 알게 됐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는 1974년 한 해에만 12% 이상 상승했습니다. 단순히 기름값만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모든 상품의 생산 단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트럭이 멈추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선반이 비고, 선반이 비면 물가가 오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올렸습니다. 경기는 빠르게 식었지만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엔진 오일은 가득한데 자동차는 앞으로 가지 않고 매연만 내뿜는 상태,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다우존스는 1973년부터 1974년까지 약 45% 붕괴했습니다. 시장이 회복되는 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잘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원유를 팔아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 나라만 보더라도 1974년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이전의 5배를 넘었습니다. 이 돈은 세계 금융 시스템 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주로 미국과 유럽의 대형 은행에 예치됐고 그 은행들은 이 자금을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같은 개발도상국에 대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5.1달러의 탄생입니다. 이 거대한 자금 순환은 결국 1980년대 초반 중남미 외채 위기의 배경이 됩니다. 유가 폭등이 만들어낸 돈이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가 부채 거품을 만들었고 그 거품이 터지면서 연쇄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에너지 충격은 단지 주가 하나를 흔든 게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배선을 바꿔버렸습니다. 일본은 더 처참했습니다. 당시 원유 수입 의존도 99%, 소비자 물가는 1974년 한 해에만 23% 폭등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는 화장지 사재기가 벌어졌고 수십 년간 이어지던 일본 고도 성장의 신화는 에너지 충격 하나로 멈췄습니다. 1979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혁명으로 유가가 다시 2배 이상 폭등했고 폴 볼커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20%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치료가 병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미국 경제는 2차례 침체를 겪었고 실업률은 10%를 넘었습니다. 역사적 백테스팅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전쟁이 시장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 공급이 무기화됐을 때, 그때 시장은 패러다임 수준에서 무너졌습니다. 걸프전에서는 총이 날아왔고 시장은 살아남았습니다. 1973년에는 기름이 날아왔고 시장은 수년간 무너졌습니다. 오늘 원유 ETF가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무언가의 냄새를 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오전 한국 증시에서는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코스피는 7% 폭락하며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그런데 원유 ETF는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포덱스 WTI 원유 선물 ETF, 기름값을 추종하는 이 상품은 한국 증시의 상한폭인 30%에 막혀 있었습니다. 주문은 폭발적으로 쌓이는데 체결은 안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괴리율 폭등입니다. 괴리율이 무엇일까요? ETF에는 순자산 가치, NAV라는 것이 있습니다. ETF가 실제로 담고 있는 자산의 진짜 가치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이 NAV와 다를 때 그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1, 2%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이 괴리율이 수십 퍼센트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WTI 원유 선물이 12% 넘게 급등하는데 한국의 원유 ETF는 상한가 제한에 막혀 더 오르지 못합니다. ETF의 진짜 가치는 더 올라가야 하는데 시장 가격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원유 ETF를 사는 투자자는 NAV보다 비싸게 사는 셈이 됩니다. 공포에 올라타려다 오히려 고점에 몰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괴리 현상이 오늘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원유 ETF 상한가 대기 주문이 폭발적으로 쌓인다는 것은 시장 참가자들이 이번 충격을 단기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 에너지 위기로 읽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이 가격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에너지가 문제라고. 그렇다면 에너지는 어디서 문제가 됩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봐야 합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에 있는 이 해협, 가장 좁은 구간 너비는 39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바다를 통해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갑니다. 하루 기준으로 약 1,700만 배럴에서 2천만 배럴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원유가 매일 이 병목 하나를 통과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39km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다루는 방식은 영리합니다. 완전 봉쇄가 아닙니다. 완전 봉쇄는 미국의 즉각적인 군사 대응을 부르고 동시에 이란 자신의 수출도 막습니다. 이란의 전략은 간헐적 교란입니다. 소형 함정, 기뢰, 드론, 완전히 막지는 않지만 완전히 열어두지도 않는 상태, 바로 이 모호함 자체가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교란은 보험 시장을 통해 전 세계 물가에 조용히 침투합니다. 호르무즈 인근 해역의 위험도가 높아지면 런던 로이즈 보험 시장의 전쟁 위험 보험료가 급등합니다. 이 보험료는 해운 운임에 반영되고 운임은 물류비에 반영되며 물류비는 소비재 가격에 녹아듭니다.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도 전 세계 장바구니 물가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충격이 한국에 들어오는 경로도 분명합니다. 유가 상승, 경상수지 악화, 원화 약세, 외국인 자금 이탈, 코스피 하락, 삼성전자 매도. 오늘 원달러 환율이 개장 직후 1,492원을 뚫고 잠시 1 500원 선을 넘본 것도 이 연쇄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 때 가장 먼저 손에 잡히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코스피 시가총액 1위, 거래량이 많고 매도 버튼 하나로 가장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7.7% 급락한 것은 삼성전자 자체의 실력 문제가 아닙니다. 코스피 전체가 7% 동반 폭락하는 장에서 나온 하락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 자체를 이탈하는 것과 삼성전자 개별 종목에 문제가 생긴 것은 투자 판단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둘을 섞어보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은 진짜 1973년입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전쟁의 출구부터 봐야 합니다. 전쟁 12일째 CNN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인 59%가 이번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상군 파병에는 60%가 절대 반대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확한 계획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60%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세 개의 질문 모두 60% 안팎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강경한 지지층인 마가 진영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은 공습 직후 방송에 나와 이번 작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폭스뉴스 출신의 megyn 켈리도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를 오래 지지해온 인물들조차 이 전쟁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6년 중간선거가 8개월 남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을 소모하고 떠난 미국이 다시 중동의 뚝에 발을 담그는 그림은 트럼프에게 가장 치명적인 정치적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쿠르드족 참전을 지지한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쟁을 지금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6명이 전사한 이후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왜 지상전으로 가기 어렵냐고요? 이란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란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상 제국입니다. 페르시아인, 아제르바이잔계, 쿠르드족, 아랍계, 발루치족 등 수십 개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방금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 그는 이란의 주류 민족인 페르시아인이 아니라 튀르크계 소수민족인 아제르바이잔인이었습니다. 소수민족 출신이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를 지낸 겁니다. 이 나라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다른 색깔의 민족들이지만 외부의 적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로 뭉칩니다. 베트남이 그랬고 아프가니스탄이 그랬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 전쟁이 6개월 이상 지속돼도 버틸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험준한 이란의 산악 지형을 두고 전쟁의 무비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순간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이 겹쳐진 듯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트럼프에게 필요한 것은 딜입니다.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명분을 만들고 끝내야 합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는 이번 공습으로 아버지와 아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분노는 분명 진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가장 격렬한 전쟁도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끝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서로에게 명분이 생기는 순간 전쟁은 출구를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이 정말 1973년의 재현입니까?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1973년에는 오펙 산유국 전체가 뭉쳐 공급을 구조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사우디도, 쿠웨이트도, 이라크도 모두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생산자 집단 전체가 동시에 밸브를 잠근 것입니다. 그 결과가 다우존스 45% 붕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번 전쟁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이란의 편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 쪽에 서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생산 여력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1973년처럼 산유국 전체가 공급을 차단하는 구조는 지금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지금의 유가 폭등은 공급이 구조적으로 막혔기 때문이 아니라 호르무즈가 교란될 수 있다는 공포 프리미엄이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공포와 현실은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봐야 할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는지입니다. 카타르의 경고처럼 150달러에 근접한다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은 공포에서 현실로 넘어갑니다. 둘째, 이란이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고 호르무즈 교란을 수주 이상 이어가는지입니다. 그 시점부터는 공포 프리미엄이 아니라 실제 공급 감소로 바뀝니다. 셋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의 친미 기조를 유지하는지입니다.
사우디가 입장을 바꾸고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면 1973년과의 구조적 차이가 사라집니다. 바로 그때가 진짜 위험 신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 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는 교란됐지만 봉쇄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우디는 미국 편에 서 있습니다. 유가는 폭등했지만 아직 130달러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를 읽은 사람과 읽지 못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태현 씨입니다. 48살, 서울 송파구, 연봉 7, 200만 원. 그는 오늘 아침 삼성전자 천주를 173, 700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패닉에 팔았습니다. 헤드라인만 봤습니다. 유가 폭등, 코스피 사이드카, 전쟁 11일째. 충분히 무서운 숫자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박수연 씨입니다. 45살, 경기도 성남, 연봉 6천만 원. 그녀는 오늘 팔지 않았습니다. 헤드라인 뒤의 구조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기초 체력이 달라졌습니까? 2025년 4분기 영업이익 20조 1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08% 급증입니다. 삼성전자를 담당하는 35명의 애널리스트는 전원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 약 30% 높습니다. AI 수요가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우디가 밸브를 잠갔습니까? 잠그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모두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2027년 6월 두 사람이 갑자기 증권 앱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평균 목표 주가 수준인 22만 6 영원대를 넘어 있었습니다. 이태현 씨가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약 200만 원의 차익이었습니다. 박수연 씨의 계좌에는 그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출발점은 같았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무엇을 받느냐입니다. 오늘 펼쳐드린 내용은 역사적 백테스팅 기록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과거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현실화된다면 판단은 바뀌어야 합니다. 최종 결정은 언제나 본인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 위로 유조선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움직이고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1973년 에너지가 무기가 됐을 때 사람들은 처음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1991년 전쟁이 터지자마자 판 사람들은 42일 뒤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원유 ETF 상한가를 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폭락만 본 사람은 절반밖에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을 보고 있습니까?